오늘의 이야기, 유독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낸 후 찾아오는 죄책감에 대하여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얽힌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분들이라면 평생에 걸쳐 아주 어렵고도 용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 소위 말하는 손절입니다. 아마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을 겁니다. 늘 내가 문제라고 자책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속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이 관계를 끊어내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며 흔히들 말하는 노 컨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결정을 알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관계에서 걸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낸 직후 당신은 아마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안도감. 드디어 끝났어. 기분이 한결 났군. 어쩌면 그 결정 이후 당신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당신을 덮쳐옵니다. 바로 지독한 죄책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학대의 연장선이며 그 후유증의 일부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끊어낸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을 다루는 것은 어쩌면 학대적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당했던 학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관계를 끊어내기로 한 것은 온전히 당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참고 지냈다면 이런 불편한 감정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생각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더욱 증폭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낸 부모는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당신을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갖 종류의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당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며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반대의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 단절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부모 말입니다. 차라리 연락해서 괴롭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침묵은 자녀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모든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부모님이 무언가 깨닫지 않을까? 내 아이가 나랑 말도 섞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당신의 반항만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내면서 생긴 이 모든 혼란은 전부 당신 잘못이며 당장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죄책감. 이것은 두려움, 수치심과 더불어 인간을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애적 부모가 사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신성한 삼위일체와도 같습니다. 첫째, 죄책감은 타인의 감정, 반응, 그리고 필요에 대해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 환경 속에서 당신은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둘째, 두려움은 당신을 항상 초조하고 경계하게 만듭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늘 주변을 살피게 되죠. 반항하려는 마음이 싹트기도 전에 순응하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기분, 거절, 그리고 사랑의 철회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셋째, 수치심은 이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속삭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의 자아 깊숙한 곳을 잠식하며 스스로를 결함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수치심은 당신의 자신감을 꺾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제의 삼위일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수치심은 나는 나쁜 존재야라는 생각을 심어 당신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두려움은 벌을 피하려면 복종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안전감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나는 그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의무감을 조종합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억압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채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애적 부모는 어떻게 이 거룩한 죄책감을 우리에게 선물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의 필요와 욕구를 비난함으로써 당신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감히. 당신의 좌절감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배우자 대리인, 상담사 혹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이거 하나 못 해주니? 라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셋째, 형제자매와 비교하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 동생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넌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 마치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애적 가정에서 죄책감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느끼는 모든 감정,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결국 당신의 잘못으로 기결되고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지옥 같던 어린 시절에서 살아남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제정신인 행동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무시, 비난, 굴욕, 수치심 주기, 교묘한 수동 공격, 그리고 당신에게 붙여진 온갖 끔찍한 꼬리표들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당신들 곁에 머물 이유가 없어.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책임을 묻고 싶지도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피하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관계를 끊은 후 느끼는 그 지독한 죄책감은 당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가르쳐온 오랜 조건화의 결과물입니다. 그 죄책감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는 것은 나쁜 자식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평생 학대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평생 짓밟아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공존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성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자녀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옥죄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천륜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독이 든 성배처럼 우리를 유독한 관계 속에 계속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원형은 성약의 피는 자궁의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약속으로 맺은 인연이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강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진실은 감춰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절반의 의미만이 세상에 퍼졌을까요? 결국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당신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지난 일을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나는 나쁜 자식인가?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주변 형제자매들은 당신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셔. 이번 가족 모임에는 꼭 나와. 내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어. 이런 말들은 당신을 다시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나빴던 걸까? 만약 당신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이 흔들린다면 딱 하루만 당신의 어린 시절 집에서 살았던 내면 아이를 마음속으로 방문해보세요. 그 아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마 의심의 여지 없이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상황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냥 잊어버려. 물론 우리는 과거를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극복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며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유독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죄책감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학대의 마지막 메아리일 뿐이라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혈연을 넘어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성약의 관계를 맺을. 오늘의 이야기, 유독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낸 후 찾아오는 죄책감에 대하여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얽힌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분들이라면 평생에 걸쳐 아주 어렵고도 용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 소위 말하는 손절입니다. 아마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을 겁니다. 늘 내가 문제라고 자책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속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이 관계를 끊어내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며 흔히들 말하는 노 컨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결정을 알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관계에서 걸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낸 직후 당신은 아마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안도감. 드디어 끝났어. 기분이 한결 났군. 어쩌면 그 결정 이후 당신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당신을 덮쳐옵니다. 바로 지독한 죄책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학대의 연장선이며 그 후유증의 일부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끊어낸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을 다루는 것은 어쩌면 학대적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당했던 학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관계를 끊어내기로 한 것은 온전히 당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참고 지냈다면 이런 불편한 감정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생각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더욱 증폭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낸 부모는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당신을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갖 종류의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당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며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반대의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 단절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부모 말입니다. 차라리 연락해서 괴롭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침묵은 자녀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모든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부모님이 무언가 깨닫지 않을까? 내 아이가 나랑 말도 섞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당신의 반항만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내면서 생긴 이 모든 혼란은 전부 당신 잘못이며 당장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죄책감. 이것은 두려움, 수치심과 더불어 인간을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애적 부모가 사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신성한 삼위일체와도 같습니다. 첫째, 죄책감은 타인의 감정, 반응, 그리고 필요에 대해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 환경 속에서 당신은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둘째, 두려움은 당신을 항상 초조하고 경계하게 만듭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늘 주변을 살피게 되죠. 반항하려는 마음이 싹트기도 전에 순응하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기분, 거절, 그리고 사랑의 철회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셋째, 수치심은 이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속삭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의 자아 깊숙한 곳을 잠식하며 스스로를 결함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수치심은 당신의 자신감을 꺾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제의 삼위일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수치심은 나는 나쁜 존재야라는 생각을 심어 당신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두려움은 벌을 피하려면 복종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안전감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나는 그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의무감을 조종합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억압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채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애적 부모는 어떻게 이 거룩한 죄책감을 우리에게 선물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의 필요와 욕구를 비난함으로써 당신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감히 당신의 좌절감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배우자 대리인, 상담사 혹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이거 하나 못 해주니? 라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셋째, 형제자매와 비교하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 동생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넌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 마치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애적 가정에서 죄책감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느끼는 모든 감정,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결국 당신의 잘못으로 기결되고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지옥 같던 어린 시절에서 살아남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제정신인 행동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무시, 비난, 굴욕, 수치심 주기, 교묘한 수동 공격, 그리고 당신에게 붙여진 온갖 끔찍한 꼬리표들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당신들 곁에 머물 이유가 없어.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책임을 묻고 싶지도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피하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관계를 끊은 후 느끼는 그 지독한 죄책감은 당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가르쳐온 오랜 조건화의 결과물입니다. 그 죄책감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는 것은 나쁜 자식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평생 학대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평생 짓밟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공존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성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자녀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옥죄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천륜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독이 든 성배처럼 우리를 유독한 관계 속에 계속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원형은 성약의 피는 자궁의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약속으로 맺은 인연이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강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진실은 감춰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절반의 의미만이 세상에 퍼졌을까요? 결국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당신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지난 일을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나는 나쁜 자식인가?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주변 형제자매들은 당신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셔. 이번 가족 모임에는 꼭 나와. 내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어. 이런 말들은 당신을 다시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나빴던 걸까? 만약 당신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이 흔들린다면 딱 하루만
당신의 어린 시절 집에서 살았던 내면 아이를 마음속으로 방문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마 의심의 여지 없이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상황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냥 잊어버려. 물론 우리는 과거를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극복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며,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유독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죄책감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학대의 마지막 메아리일 뿐이라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혈연을 넘어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성약의 관계를 맺을. 오늘의 이야기, 유독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낸 후 찾아오는 죄책감에 대하여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얽힌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분들이라면 평생에 걸쳐 아주 어렵고도 용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 소위 말하는 손절입니다. 아마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을 겁니다. 늘 내가 문제라고 자책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속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이 관계를 끊어내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며 흔히들 말하는 노 컨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결정을 알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관계에서 걸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낸 직후 당신은 아마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안도감. 드디어 끝났어. 기분이 한결 났군. 어쩌면 그 결정 이후 당신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당신을 덮쳐옵니다. 바로 지독한 죄책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학대의 연장선이며
그 후유증의 일부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끊어낸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을 다루는 것은 어쩌면 학대적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당했던 학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관계를 끊어내기로 한 것은 온전히 당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참고 지냈다면 이런 불편한 감정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생각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더욱 증폭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낸 부모는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당신을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갖 종류의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당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며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반대의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 단절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부모 말입니다. 차라리 연락해서 괴롭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침묵은 자녀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모든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부모님이 무언가 깨닫지 않을까? 내 아이가 나랑 말도 섞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당신의 반항만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내면서 생긴 이 모든 혼란은 전부 당신 잘못이며 당장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죄책감. 이것은 두려움, 수치심과 더불어 인간을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애적 부모가 사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신성한 삼위일체와도 같습니다. 첫째, 죄책감은 타인의 감정, 반응, 그리고 필요에 대해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 환경 속에서 당신은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둘째, 두려움은 당신을 항상 초조하고 경계하게 만듭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늘 주변을 살피게 되죠. 반항하려는 마음이 싹트기도 전에 순응하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기분, 거절, 그리고 사랑의 철회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셋째, 수치심은 이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속삭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의 자아 깊숙한 곳을 잠식하며 스스로를 결함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수치심은 당신의 자신감을 꺾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제의 삼위일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수치심은 나는 나쁜 존재야라는 생각을 심어 당신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두려움은 벌을 피하려면 복종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안전감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나는 그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의무감을 조종합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억압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채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애적 부모는 어떻게 이 거룩한 죄책감을 우리에게 선물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의 필요와 욕구를 비난함으로써 당신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감히. 당신의 좌절감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배우자 대리인, 상담사 혹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이거 하나 못 해주니? 라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셋째, 형제자매와 비교하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 동생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넌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 마치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애적 가정에서 죄책감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느끼는 모든 감정,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결국 당신의 잘못으로 기결되고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지옥 같던 어린 시절에서 살아남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제정신인 행동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무시, 비난, 굴욕, 수치심 주기, 교묘한 수동 공격, 그리고 당신에게 붙여진 온갖 끔찍한 꼬리표들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당신들 곁에 머물 이유가 없어.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책임을 묻고 싶지도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피하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관계를 끊은 후 느끼는 그 지독한 죄책감은 당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가르쳐온 오랜 조건화의 결과물입니다. 그 죄책감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는 것은 나쁜 자식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평생 학대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평생 짓밟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공존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성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자녀의 삶을 얼마나 강하게 옥죄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천륜을 어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독이 든 성배처럼 우리를 유독한 관계 속에 계속 머물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원형은 성약의 피는 자궁의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약속으로 맺은 인연이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강하고 의미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 진실은 감춰지고 우리를 올가매는 절반의 의미만이 세상에 퍼졌을까요? 결국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당신에게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는 것뿐입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당신은 끊임없이 지난 일을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한 걸까? 나는 나쁜 자식인가? 그분들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주변 형제자매들은 당신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셔. 이번 가족 모임에는 꼭 나와. 내가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어. 이런 말들은 당신을 다시 의심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나빴던 걸까? 만약 당신의 기억이 흐릿해지고 판단이 흔들린다면 딱 하루만 당신의 어린 시절 집에서 살았던 내면 아이를 마음속으로 방문해보세요. 그 아이가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마 의심의 여지 없이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상황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냥 잊어버려. 물론 우리는 과거를 극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극복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복이 아니라 억압일 뿐이며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유독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기로 한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죄책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이 죄책감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학대의 마지막 메아리일 뿐이라고.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혈연을 넘어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성약의 관계를 맺을. 오늘의 이야기, 유독한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낸 후 찾아오는 죄책감에 대하여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는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얽힌 생각의 실타래를 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이 내용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분들이라면 평생에 걸쳐 아주 어렵고도 용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끊어내는 것, 소위 말하는 손절입니다. 아마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콘텐츠를 접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을 겁니다. 늘 내가 문제라고 자책해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 속에서 홀로 버텨온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이 관계를 끊어내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며 흔히들 말하는 노 컨택트, 즉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결정을 알렸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관계에서 걸어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어낸 직후 당신은 아마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한 안도감. 드디어 끝났어. 기분이 한결 났군. 어쩌면 그 결정 이후 당신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을 만끽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감정의 파도가 당신을 덮쳐옵니다. 바로 지독한 죄책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학대의 연장선이며 그 후유증의 일부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관계를 끊어낸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을 다루는 것은 어쩌면 학대적인 부모와 함께 살았던 시간보다 더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당했던 학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관계를 끊어내기로 한 것은 온전히 당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그냥 예전처럼 참고 지냈다면 이런 불편한 감정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그 생각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더욱 증폭됩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낸 부모는 주변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당신을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온갖 종류의 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당신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며 당신이 설정한 경계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으려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정반대의 부모도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 단절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부모 말입니다. 차라리 연락해서 괴롭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침묵은 자녀에게 또 다른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관계를 끊기로 결심한 모든 자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부모님이 무언가 깨닫지 않을까? 내 아이가 나랑 말도 섞기 싫어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헛된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애적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단 1%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에는 오직 당신의 반항만이 보일 뿐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어내면서 생긴 이 모든 혼란은 전부 당신 잘못이며 당장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죄책감. 이것은 두려움, 수치심과 더불어 인간을 길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애적 부모가 사용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유지되는 신성한 삼위일체와도 같습니다. 첫째, 죄책감은 타인의 감정, 반응, 그리고 필요에 대해 당신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 환경 속에서 당신은 부모를 기쁘게 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둘째, 두려움은 당신을 항상 초조하고 경계하게 만듭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이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늘 주변을 살피게 되죠. 반항하려는 마음이 싹트기도 전에 순응하는 법부터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당신은 예측 불가능한 부모의 기분, 거절, 그리고 사랑의 철회를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셋째, 수치심은 이보다 더 깊은 곳을 파고듭니다. 수치심은 단순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됐다고 속삭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의 자아 깊숙한 곳을 잠식하며 스스로를 결함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자기애적 가정에서 수치심은 당신의 자신감을 꺾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통제의 삼위일체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수치심은 나는 나쁜 존재야라는 생각을 심어 당신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두려움은 벌을 피하려면 복종해야 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안전감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나는 그들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어라는 생각으로 당신의 의무감을 조종합니다.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억압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외부에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스템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 채로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애적 부모는 어떻게 이 거룩한 죄책감을 우리에게 선물했을까요? 첫째, 그들은 당신의 필요와 욕구를 비난함으로써 당신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감히. 당신의 좌절감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이 그런 감정을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그들은 자신의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배우자 대리인, 상담사 혹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 때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고작 이거 하나 못 해주니? 라며 당신을 비난합니다. 셋째, 형제자매와 비교하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내 동생은 한 번도 속 썩인 적이 없는데 넌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 마치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애적 가정에서 죄책감은 일상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 느끼는 모든 감정,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결국 당신의 잘못으로 기결되고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은 지옥 같던 어린 시절에서 살아남았고 마침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제정신인 행동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무시, 비난, 굴욕, 수치심 주기, 교묘한 수동 공격, 그리고 당신에게 붙여진 온갖 끔찍한 꼬리표들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야. 당신들 곁에 머물 이유가 없어.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책임을 묻고 싶지도 그들이 변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피하고 싶을 만큼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죄책감으로 돌아와 봅시다. 당신이 관계를 끊은 후 느끼는 그 지독한 죄책감은 당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라도 부모의 감정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가르쳐온 오랜 조건화의 결과물입니다. 그 죄책감은 부모와의 연락을 끊는 것은 나쁜 자식이나 하는 짓이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평생 학대해왔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당신의 영혼을 평생 짓밟아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공존하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강력한 믿음 때문입니다. 바로 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성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효라는 가치가 자녀의 삶을 얼마나